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을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로 명명하고 오는 11월부터 탐사 시추를 시작합니다. 이번 탐사 시추는 노르웨이 유명 유전 개발 업체인 시드릴이 맡아 동해 8광부와 6-1광부 북부에 걸친 해역에서 탐사 시추에 나섭니다.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시추 비용은 한 공당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석유와 가스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빠르면 2035년부터 상업운전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NI는 지난해 4분기보다 2.4% 올랐습니다. GNI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말하는데 지난 2016년 1분기 2.8% 상승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무역 손실이 축소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는 1.3%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20%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됐던 배터리 총 사용량은 216.2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성장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2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전세 계약 중 절반 이상은 전세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14,488건, 이 중 48.9%는 전세값 6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네, 올 1월이었죠. 제4차 민생토론위에서는 정부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공포하고요. 2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최종본을 발표하고 드디어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극복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이와 함께 6월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 전망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밸류업 관련된 거는 제가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들을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논의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걸 좀 몇 차례에 걸쳐서 6, 7월 동안에 한 공청회나 아니면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두세 번 이상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저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저희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좀 좁혀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황세운 위원과 함께 핵심 내용들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확정 발표가 된 겁니다. 하고 27일부터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도 했고 몇몇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율적인 공시도 해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발표된 건지 많지만 뭐 몇 가지들만 좀 골라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보고서의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번 밸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은 총 6개의 구성 항목으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예. 이제 기업의 이제 개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현황 진단에 관한 부분, 목표 설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이행 평가와 소통까지 이렇게 총 6개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현황 진단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실 요 3가지 단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현황 진단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표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네. 도대체 기업이 무엇을 가지고 현재의 기업 상태를 판단을 하고 향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내지는 핵심 지표로 사용할 것이냐, 이 지표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이 현황 진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인 지표 2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재무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ROE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그런 이제 지표들, PBR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배당 성향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주주 환원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재무 지표가 될 것이고요.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비재무지표, 예를 들자면 기업의 지배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든가라는 그런 이제 비재무적인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현재의 지표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조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까지도 내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설정이 되면 설정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향후 3년 또는 5년 정도의 기간 안에 이 지표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네. 목표 설정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설정된 목표가 달성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령 PBR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현황 진단이라고 하면 뭐 우리 회사는 현재 PBR이 이 정도가 됩니다. 먼저 하나 해야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설 것이 이제 목표는 이걸 어디까지 끌어올릴 끌어올리겠다. 것이냐. 그것도 공시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뭐 땅을 판다든가 네.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네. 예를 들어 PBR이 네. 낮다면? 낮은 상태인데 1.0까지 PBR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무슨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이 PBR을 1.0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이 공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시는 기업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 보고서를 공정 공시의 형태로 한국거래소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권입니다. 교수님 바로 이 대목인데요. 내용은 좋고 한데 예. 해당 기업이 네네. 우리는 PBR이 뭐 0.3배밖에 안 돼. 그래도 이 자율 공시에 동참 안 해버리면 이 좋은 가이드라인은 약간 유명무실해지는 건가요? 아마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예, 이걸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업들이 공시를 하긴 할 텐데 제가 아까 황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조금 더 부가해서 일본의 이 밸류업이 어떻게 진행됐던 건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잘 논의를 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네.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일본은 그 계획 자체가 제목이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액션 플랜입니다. 예.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이 정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에서 자본 비용 얘기가 잘 안 되는 게 제가 좀 안타깝고, 왜냐하면 걔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자본 비용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비용이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네. 요구 수익률. 네. 우리가 보통 채권이나 뭐 은행에 맡기면은 뭐 금리만큼 받잖아요. 주식에 투자할 때도 당연히 투자자들이 이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배당 수익률 더하기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가 이제 주주에 대한 수익률로 가는데, 이 요구 수익률에 비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게 얼마냐, 즉 ROE, 아까 얘기했던 자본 수익성.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ROE가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 수익률보다 회사가 잘 못 번다는 거는 회사가 재투자하면 재투자할수록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회사는 재투자를 하면 할수록 주가가 낮아집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수의 회사가 거기에 해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의 PBR이 1보다 낮다는 거는 사실은 자본 수익성이 자본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 일본의 가이드라인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진단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의 수익성과 우리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그 수익률과 그걸 비교해서 우리 회사가 정말 우리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못 벌고 있는가. 못 벌고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네.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본 수익성하고 자본 비용하고를 제대로 비교하는 것이 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정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아주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기업들은 진단을 해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진단 쪽도 진단 쪽인데 이제 ROE도 나왔어요. 자기 수익성도 나왔어요. 능력도 뭐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엔 주주가. 근데 안 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좀 요구하는 게 살짝 강제성을 좀 넣어줘야 좀 알아서 뭐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일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은 강제성도 없고 뭐 페널티도 없고 인센티브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답답한 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거는 저희가 재무관리 가르칠 때 그게 기업의 목표거든요. 네네. 그냥 원래 너네가 목표대로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이 기업 가치 극대화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만 보냐면 영업이익까지만 봐요. 우리 흑자가 났나, 비즈니스가 잘 되나, 거기까지만 보고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 평가를 받는가, 투자자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이건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배당을 안 줘도 되고 주가가 낮아도 되고, 오히려 심지어 주가가 낮은 거를 선호하는, 왜냐면 이제 상속 때문에도 상속 때문에 예, 이제 그 그 뒤에 또 있죠, 할 겁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거가 너무나 자명한 기업의 목표에도 네. 불구하고 안 해왔잖아요. 안 해왔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해라라고 이제 일본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이제 그거를 따라서 자본시장에서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너네가 이제 좀 신경을 써라. 이게 중요한 거다, 너네한테. 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의원님. 안 해왔잖아요. 안 해오고 뭐 지주회사다 그러면 어떻게든 주가를 눌러가지고 싸게 자식들한테 상속하려고 오히려 지주회사 주가를 누르고요. 쪼개기 상장하고, 그걸 좀 막고 싶어서 강제성을 한 건데, 그게 안 나오니까 아마 그 점이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시장은. 네, 일단 이제 앞서 이제 일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은 약간은 조금 정서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기업들이 거기에 굉장히 순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또는 페널티가 없더라도 기업들의 참여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 같은 건가요? 예, 문화 같은 네.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게 정부의 주된 정책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크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제 정책 방향성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도 사실은 많이 관찰이 되는 그런 국가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이, 특히나 정부 정책이 의무화된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기업들은 더 이상 뭐 이게 없으니까 네.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네. 이게 의무화가 아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것이냐,
안 해도 되겠네. 오히려 이게 기업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도 확인한다. 예, 네. 예, 거의 대부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정도는 당연히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네. 코스닥에 보면 상장 기업 수가 1,500개 정도 지금 되거든요. 거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조금 낮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이야기 실효성 또 자율성 강제성 차츰차츰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 감소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교수님, 네네. 키움증권하고 KB금융이 네네. 첫날 바로 이 정부의 지침들을 공시를 했고 이후에 주가는 빠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공시한 날과 그 다음 날까지는 키움증권도 그렇고 KB금융도 굉장히 주가도 좋았었습니다. 시장도 좀 원했던 방향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두 기업의 공시 뭐 그때 당시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키움증권하고 KB금융이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공시를 코스피 한 1호죠. 예, 네. 회사들인데요. 이 키움증권이 왜 이렇게 처음으로 했느냐에 네. 대해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최근에 이 지난번 뭐 주가 조작 사태랑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평판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회사 쪽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회장이 연루가 됐었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됐지만. 네, 그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제일 먼저 그렇게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자기들의 목표 ROE라든지 PBR, 주주 환원율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투자 전략, 사업 전략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만든 거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KB금융은 여기는 일단 내용을 넣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세하게 4분기에 하겠다라고 예고 공시를 한 겁니다. 예. 일단 우리가 잘 하겠다. 근데 이제 KB금융이 했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또 핵심적인 차이는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그 일본의 자이밭주들 해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 지배주주들, 창업주 가문이 계속 쭉 하고 있는 이런 데는 많이 없고 일본의 그 큰 회사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포스코, KT 같은 데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 소유된 기업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사실은 주가를 누를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KB 회장님은 스톡옵션도 있고 그래서 주가 오르면 좋단 좋죠. 말이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도 배당받고. 자기도 네. 배당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 불일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지주는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주가 네.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이번 정책을 통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이게 따라가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개인 지배주주가 없는 네. KB금융 같은 분산 소유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주들이 일단 먼저 반응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방금 우리 김우진 교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어떤 재벌 오너 쪽 그런 지분 구조가 아닌 곳들이 네. 빠르게 반응을 했다. 코스닥에서는 황세훈 의원님 밸류 FN 가이드라고 우리가 말한 그 FN 가이드 그 옛날 리포트 내고 이제 그쪽 기업이 가장 먼저 1호 공시를 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김 교수님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밸류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군 또는 산업군이 어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소유 분산 수준이 높고 지배주주가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에서 밸류업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금융지주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금융지주사들은 사실 밸류업에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기업군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이전부터 사실 기업의 주가가 높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주 회장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되는 거잖아요. 연임의 하나의 네, 그렇습니다. 호재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치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주사들은 사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그런 이제 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자마자 이전에 미리 충분히 쌓아왔던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FN 가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 업종은 물론 금융 관련 업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금융 업종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눈치를 봐야죠. 예, 정부의 네. 정책 방향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 자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참여, 물론 FN 가이드는 직접적인 금융은 아니지만 금융 관련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에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나온 그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완전히 완결된 그런 이제 포맷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 기업 자체가 차후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겠다.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공시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ROE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설명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자본 비용을 감안해서 ROE를 어떻게 설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ROE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대체로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10% 근처에서 이제 자본 비용이 형성되고 있고 현재로도 ROE가 10%를 넘기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8%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될 수 있다면 사실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발표 당일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는 다시 이제 거의 원상복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걸 단순히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냐 오르지 않느냐로 평가하는 것은 저건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변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변화가 팍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기업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결국은 완만한 형태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효과를 단기간에 평가하시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나온 이제 가이드라인의 큰 뭐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흐름들을 좀 보면 아까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현황 진단하고요, 지표 선정해라, 목표 설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노력하고 이행 평가, 그 다음에 소통인데 당장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 소통이 왜 맨 뒤에 가지? 우리들의 요구를 먼저 한번 담아주고 싶은데 이 기업들에게 이건 언제 담습니까? 목표 설정하기 전에 좀 개인 투자자들을 왜냐하면 요즘에 주담한테 전화하는 개인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건 좀 너무 뒤로 빠진 거 아닙니까? 소통이? 물론 이제 소통이 중요하죠. 투자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소통을 잘 안 했고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이 사실은 회사의 주인인데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죠.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 또 저희 이제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 주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예전에 맞습니다. 비해서는 조금씩 더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밸류업 공시 관련해서는 일단 뭐 그거는 회사가 먼저 판단을 하고 이걸 만들어서 일단 내놓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더 물론 답답하신 측면도 있고 궁금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회사가 어떻게 이거를 마련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회사도 앞으로 그런데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주들이랑 소통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우리 두 분과 실효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세현 의원님, 당장 이제 우리 동학개미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겠어? 정말 이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정말 많은 지주회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많이 갔었으니까 지주회사 주식 사도 될까? 저 PBR주 될까? 좀 그런 의문들을 많이 표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게 증시 선순환 구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시게 될 텐데 네. 선순환 구조를 시작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율성에 기반을 하면 시간이 보통은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걸립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기업들도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할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분명히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지주사들은 아마 여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이런 이제 참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금융지주사들이 참여를 열심히 해서 주가가 실제로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어 프레셔가 돼서 참여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극적인 기업들도 저거 참여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초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형성될 수 있다면 결국은 참여하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 거 많이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준비를 했고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그 참여가 이렇게 한꺼번에 불이 붙듯이 확 이렇게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이제 그렇게 발전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자율 기반이라고 해서 이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는 저는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율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선순환 구조를 몇몇 기업들의 주도로 뚜렷한 가시적인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자율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김은희 교수님, 정책 실효성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 후에 이 정부 방침을 많이 따른 곳이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삼성물산인데 잘 보면 이 두 기업은 아직 완벽한 지배 구조, 지주회사 체제가 안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좀 따른 곳이고 지주회사 갖춘 곳들은 굳이 내가 왜 이거를 따라야 돼? 계속 뭐 지주회사 주가 누르고 뭐 상속하고 그러니까 아예 시장에서는 차라리 당근을 줘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책 실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하고 일단 그 우리가 큰 첫발을 띄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밸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주가는 보지도 않는 거고 이렇게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봐라. 이게 중요한 지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이제 일본이랑 다른 게 그 이제 승계라든지 오너죠. 승계라든지 저는 이제 오너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게 진짜 오너들은 우리 치킨집 사장님들은 오너시고 왜냐하면 100% 다 자기 거니까. 근데 상장 기업의 지배주주는 자기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오너라고 지칭하는 순간 이게 다 자기 건 줄 알아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여러 이제 지배주주라고 불러요. 지배주주. 지배주주. 네, 지배주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지배주주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의사결정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거를 좋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좀 피상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궁극적으로 건드려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패밀리들도 주가가 오르는 거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생활도 하고 이런 구조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건드려야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정말로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 저 PBR 중에 거의 다수는요.
지배주주, 이제 우리 교수님 지배주주라고 썼으니까 지주회사 체제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저 PBR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들은 또 주가가 오르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 차라리 어떤 세제 혜택, 당근을 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선이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최 부총리가 이 밸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함께 나왔던 얘기죠.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이 두 가지 축도 이번에 언급이 됐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6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자리 잡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한 보완할 점들 저희 준비된 영상 보고 난 후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현 의원님, 우리 물적 분할 관련해서 정말 떠들썩했었잖아요. LG화학이 지금의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 되고 정말 수많은 핵심 그때 당시에 옛 주주들 피해보고 근데 소송도 못했잖아요. 우리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차라리 상법에라도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 요 대목만 있으면은 뭐 법원에 한번 들이밀어 볼 텐데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상법 개정을 최상목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일단 언급을 했었습니다. 상법 개정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야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방향성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업의 임원들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들에 대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문화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이제 상법 개정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법의 이사회 멤버들 그러니까 기업의 이사들은 기업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가지거든요. 기업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보호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이 네. 주주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주 말고 지배주주를 얘기하는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약간은 조금 그 외국과는 상반된 그런 이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대체로 법 해석상에 있어서 기업이란 것은 결국은 주주와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지배주주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 일반 주주들에 대한 그런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사들의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로 해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 이사들이 예를 들자면 물적 분할을 할 때 또는 상장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상장할 때 다 이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회의 결의 때 이사회 멤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결의를 할 때 사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던 것이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관행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많은 이렇게 그 사회 이사들 그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과연 이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오랫동안 이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들의 독립성 및 그다음에 주주들에 대한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해당 조문을 명문화하자라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강해져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교수님.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석유와 2차 전지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라는 회사를 또 떼어놓고 상장을 이제 아직은 안 했지만 해버립니다. 이러면 이사회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길이 맞아. 근데 주주들은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도 고려한다라고 좀 넣어주면 좀 그래도 뭐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물적 분할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제일 핵심적으로 이슈는 보통 보면 상장 기업이 하나 있고 지배주주 개인 회사들이 있어요. 개인 회사들이 있어서 그 회사들이 납품을 해요, 상장 기업에.
그러면서 상장 기업의 이익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 개인 회사는 2, 3세들이 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 회사를 키워서 그 나중에 돈으로. 또 그걸 네. 그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네. 또 합병을 하든지 네. 이러면서 이제 승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상장 기업의 이익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래들을 주로 어느 법으로 해왔냐면 공정거래법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으로 해면 공정거래법에 이제 부당 지원 행위를 규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익 편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못하게 하는 또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행정법으로 하다 보니까 공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준만 비껴가면 네. 말하자면 이게 해소가 되죠. 되니까 네, 피해가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 H모 그룹의 G모 회사라는 물류회사가 있는데 네네. 거기가 이제 그 30%를 넘어가면 총수일가 지분이 그러면은 이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니까 5주 모자라는 29.999999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야 이게 문제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그 기준을 20%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그 밑으로. 19.9999로 또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행정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예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거래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바뀐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최 부총리도 이쪽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거대 야당인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이쪽을 좀 계속 해왔던 것 같거든요. 아니 저 법안이 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전 21대 국회에서. 황 의원님 이게 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네.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정책 방향성을 네. 살펴보면 그 상법 개정의 가능성은 꽤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일정 부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방향성과 사실 굉장히 일관된 그런 정책들을 제안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정부 여당에서 이러한 방향성의 그 입법들을 추진을 하게 그러니까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민주당과 그 방향성 자체가 네.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에 여기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을까. 입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으면 뭐 가장 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우진 교수님, 네. 이제 이걸 일종의 채찍이라고 할게요. 이제 상법 네네. 개정을 하고 나면 기업들에게도 당근을 좀 줘야 되고 네네. 가장 문제 이제 상속세. 이제 이쪽에 대해서 당근 아니면 법인세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당근 쪽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우리나라가 이 상속세가 좀 높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게 최대 주주 할증하면은 60%까지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가 일반 큰 회사들만 문제가 아니고요. 작은 중소기업들도 세금을 안 냅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디에 납품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들이 회사를 또 하나 세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점장님한테 가가지고 지점장님 요거 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납품하는 물건을 제 회사에서 하다가 아들 회사를 조금씩 넘겨. 네. 그러면서 이제 아들 회사가 이렇게 계속 납품을 하고 거기가 이제 다 하고 나면 나는 폐업하고 네. 이러면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이슈입니다. 상속세 그래서 실제로 거치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상속세율을 현실화해서 대만이 예컨대 이제 10%까지 낮췄다가 20%로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20%가 됐든 30%가 어느 정도 좀 내가 이게 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아예 그냥 회피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그 승계 과정에서의 뭐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속세랑 관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스웨덴 같은 데는 상속세를 폐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게 근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국민 의견도 들어야 되죠. 국민 의견. 근데 예. 이제 지금 또 뭐가 근데 이것도 또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지금 현재 옛날에 이 상속세 면세 과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웬만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상속세가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10억 원이 넘어가니까. 이거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 전체에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에 대한 논의도 공론화를 해서 네.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밸류업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이기 위하여 당근과 채찍을 얘기할 때 상법 개정을 통해서 또 기업을 압박한다면 당근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 좀 어떤 숨통을 트이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방안들도 함께 이제 논의를 했고요. 황 의원님, 일본 이야기 좀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이야기를 이제 두 분 전문가분들한테 다 얘기할 텐데 왜 잘 된 겁니까, 일본은? 앞서 이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왜 잘 됐냐고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제 단순히 주가가 폭등했, 뭐, 물론 주가가 폭등하면 그건 이제 됐죠. 투자자들은 다들 이제 네. 좋아하시는데 네. 주가가 폭등한 이제 예를 들어 작년 3월에 일본판 밸류 프로그램이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이제 사전 준비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네. 작년 3월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작년 5월부터 일본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의 50% 이상 지수가 5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종목 개별 종목으로 뭐 보면 종목은 두 배 된 네, 이상 종목들이 많죠. 뭐 수두룩하게 네. 나왔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가 될 텐데 일본이 이렇게 그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단순히 밸류업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밸류업이 거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예를 들자면 엔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을 통해서 밸류업 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니사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물론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계좌죠. 그런 계좌들을 통해서 자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현재와 같은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이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사실 밸류업만의 효과는 일본보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본에 너무 비해서 심하죠. 예. 훨씬 더 심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런 개선 또는 주주 환원과 같은 주주 환원 쪽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주가의 상승 여력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밸류업만 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듯이 정부의 일정 부분 채찍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변화,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그런 이제 제도의 변화, 세제적인 지원, 그 다음에 자본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종합적으로 시장이 한 단계 점프업,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 일본이 성공한 이유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채찍 때문이다. 이제 개인 투자자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진실은 교수님이 생각하는 일본은 왜 됐을까? 잘 됐을까? 네, 뭐 그것도 영향이 뭐 있겠습니다만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더해서 얘기를 예. 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거든요, 일본도. 그러니까 밸류업 뭐 작년에 1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거를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예컨대 이제 우리는 쪼개기 상장이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일본에서는 복수 상장의 문제점을 이제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이거 하지 말자라고 이제 한 거죠. 예컨대 일본이 자기들이 이렇게 봤더니 복수 상장 돼 있는 데들이 선진 시장은 뭐 1%, 2% 미만인데 우리는 왜 8%까지 되느냐? 안 된다. 이거 줄여야 된다. 그래서 뭐 NTT랑 NTT 도코모랑 둘 다 상장인데 합병해가지고 복수 상장을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일본은 가는 노력들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뭐가 했냐면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있어 최고위층 총리 이런 분들이 외국 투자자를 막 만났어요.
펀드 매니저들, 네. 헤지 펀드들 와가지고 우리 이제 일본 바뀌니까 이제 일본에 투자해라라는 거를 그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고위층에서 그런 해외 투자자들한테 대한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꽤 한 10년 이상 하다가 된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일본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예.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한 거가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지 예. 1년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시장 전망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 관계상 주식시장 전망이라든가 이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하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모두께 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실망감이 큰 게 현재로서는 사실이에요. 근데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기업 쪽, 당국에서 이 정도는 더 해줬으면 하겠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마무리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사주는 현재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자사주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자사주가 소각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일명 자사주 마법.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자사주 마법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흑기사에게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 패킹시킨다든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일정 수준 뭐 한꺼번에 모든 자사주를 다 소각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뚜렷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ROE라든가 이런 카테고리 있는데 우리 위원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자사주 부분, 그렇죠. 매입 소각에서는 이번 큰 틀의 가이드라인에서 좀 빠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한번 좀 넣었으면 좋겠다. 자, 김우진 교수님, 예. 요 점 하나 이제 당국이 계속 보완한다고 했으니까요. 최 총리께서도 어떤 점도 이제 추가 좀 넣을까요? 글쎄, 뭐 저는 뭐 가이드라인에? 당국보다도 예. 전반적으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 오히려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너무 이 단기 이 차익에 집중을 두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IPO 시장에서도 이제 신문 보면 뭐 따상 얘기만 맨날 나오고 네.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 밸류업도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날 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본질 가치가 정말로 주가에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정책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율공시와 함께 시작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점들도 보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당국도요, 또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 증시의 제값밖에 아니겠습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처음 개최한 다자 회담이죠.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어제 개막해서 지금도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 나라의 정상 또는 국가대표와 이 국가의 대표와 한국 아메리카의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키로 하고요.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까지도 채택을 했는데 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함께 앞으로 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아프리카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더 이어나가야 될지 이 과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